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의 박현우 과장입니다. 저희가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는 삼자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삼자톡톡의 첫 번째 콘텐츠고요. 3월 시장 리뷰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4월, 앞으로의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들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의 고유선 센터장님과 그 다음에 한윤지 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저희가 벌써 2023년으로 이제 해가 넘어간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분기가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4월 달이 됐는데 1분기 한번 지나간 동안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미국 은행 파산 이슈도 있었고 굉장히 좀 다사다난했던 1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월 중에 사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다른 은행들 파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S&P 500 지수에도 편입돼 있는 굉장히 큰 은행들이었다라는 얘기도 들렸는데 그런 큰 은행들조차 이렇게 파산 위기까지 갔던 그런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확산 우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보통은 연준이 이제 빠르게 긴축을 하게 되면은 그 높은 금리 하에서 어딘가 문제가 터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걱정의 목소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은 은행들이 대출을 했던 대출 자산들이 부실화되고 그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커졌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은행들이 이제 파산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은행들이 전통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부동산이라든가 가게, 기업 이런 쪽으로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은 경제 활동들이 썩 좋지 않음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가게도 기업도 빚을 많이 이제 늘리지 않는 관계로 은행들은 이 들어온 돈을 어디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조금 높았던 국채에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기가 긴 국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문제는 돈을 조달한 거는 되게 짧게 조달했고 투자를 한 곳은 되게 만기가 긴 10년짜리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팔지 않으면은 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예금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거를 이제 국채를 팔아서 상환을 하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던 미실현 손실이 확정이 돼버리는 상황이었고 이 국채를 안 팔고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자금 조달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제 국채를 팔고 자본금이 이제 잠식이 되고 이러면서 파산을 가는 그런 경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 부분이 과거에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들이 엄청나게 낮다가 이제 18년, 19년에 연준이 이제 긴축이 마지막이다. 채권 가격이 이제는 이 높은 금리에서 채권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투자했던 부분들이 이제 비중이 급증했던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걸 겪으면서 은행들은 대출을 줄여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은행들이 과거에 부실을 겪었던 부동산이나 가계 소비 대출, 기업 대출 이런 부분이 아니라 투자했던 이제 자산에서 손실이 났던 부분이 이번에 위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 과거의 위기와는 다른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지 않고 손실을 확정시키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은행들이 이 부분들이 크게 위험이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이 염두에 돼서 또 다시 연준은 과거 금융위기에 반복되었던 그리고 경제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반복되었던 정책들을 또 다시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은행들한테 너희 돈이 급하면 가지고 있는 채권 팔지 말고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라고 하면서 연준이 새로운 또 대출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했고요. 또 재할인 창구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은행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는 곳인데요. 이쪽 가서도 돈을 많은 이제 채권들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위기를 억제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일 걱정스러운 게 경기가 안 좋고 돈을 빌려간 가게나 기업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돈을 못 갚는 상황,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은행을 파산으로 이끄는 서브프라임 때랑은 좀 다른 어떤 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예상하기로도 사실 이런 은행권의 이런 이슈 확산은 극히 뭐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미디어가 또 한몫을 하고 있어요. 미디어가 사실 정보 전달을 굉장히 빠르게 해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너무나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워낙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정보 전달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조금 과대포장되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이나 뭐 경제에 전혀 관심 없으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뭐 사실 유럽 은행이니 미국 은행이니 이런 이슈가 보이니까 뭐 우리나라 은행 괜찮은 거니 이런 질문을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미국 은행권 중에서도 뭐 대형은행이나 소형은행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소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형은행들 중심으로 추가 뱅크런 발생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이 뱅크런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은행 중심으로 예금이 대규모로 이탈되면서 그 어떤 은행도 예금 이탈에 대응할 수 없는 사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은행 중심으로 이렇게 예금 인출이 일어나면서 뱅크런이 나타났던 것인데, 이번에는 연준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렇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는 시스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료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 소형은행에 예치된 예금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면 총 예금 잔액이 3월 들어서 빠르게 급감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전주 대비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나를 계산해 본 이 막대 그래프는 3월 셋째 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건 1980년대 이후에 가장 크게 급감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소형은행에서 예금 이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은행에서는 이 예금 인출이 일어난 주에 오히려 예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서 뱅크런을 걱정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은행권의 기업 대출 태도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건 은행권에서 대기업과 소기업에 대출을 할 때 그 대출 태도가 얼마나 긴축적이냐를 보여주는 그 은행권의 심리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 달 들어서 그 대출 태도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 지수는 높을수록 그 은행들에서 대출을 할 때 좀 더 깐깐하게 대출한다. 그러니까 좀 더 긴축적으로 대출 태도가 변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수는 지금 거의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러니까 세상이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 거의 긴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 태도 위축이 지속되다 보면 장단기 금리 차는 점점 더 축소되게 됩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다가 기간 프리미엄을 더한 수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 기준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10년물 금리가.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회색 꺾은 선 그래프가 미국의 10년물 금리고요. 이 10년물 금리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2년 뒤 예상되는 기준금리와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금리는 선물시장이나 선도시장 참가자들이 2년 뒤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를 베팅을 해서 나타나는 금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금리는 지금 거의 한 3% 정도까지 내려와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상 올해 연말까지 5.25까지 올린 다음에 동결이 지금 컨센서스인데, 연말에 5.25까지 올리더라도 2년 뒤에는 3%까지 다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예측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10년 금리는 이 금리를 따라서 지금 3%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경기 지표나 물가 지표를 감안을 하면 경기가 빠르게 침체로 내려가는 상황, 그러니까 경기 경착륙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앞서서 말씀드린 은행의 대출 태도 위축 때문에 경기 상방이 막아질 수 있고, 때문에 10년 금리, 장기물 금리 위주로 금리가 좀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월에는 이 장기물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장기 금리에 투자하기보다는 4월에 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채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들의 이 대출에 대한 태도가 이제 약간 보수적이다, 긴축적이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은행의 대출에 대한 태도가 좀 이제 긴축적으로 변하고 있으면 이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은 또 없을까요?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금이 줄어들고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금이 들어와야 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금 기반이 약해지면서 대출 기반도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중소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한 곳이 상업용 부동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중소은행들이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이 상업용 부동산 쪽에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겠구나, 혹시 자금 회수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들이 커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또 기업들이 대출을 해서 자금을 조달받던 이제 시장들이 또 위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고, 또 하나가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원활하게 돌아야 경기 활동들이 활발해지는데, 흔히 얘기하는 신용 경색, 유동성 경색이 나타났을 경우에 경기 침체 우려들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하락률을 몇 퍼센트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하락률이 높았고요. 근데 이 아파트 쪽에는 정부가 돈을 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은행 위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리테일 쪽, 그다음에 사무실, 도심 쪽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크고요. 특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비어있는 부동산, 사무실 공장이라든가 건물, 그다음에 사무실, 이러한 그 비율을 보여주는 게 공실률인데요. 지금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이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높습니다. 다른 지표들은 공실률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좀 낮은 편이긴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환경들이 이제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도심의 사무실들이 많이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뉴스가 좀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다 부실화되는 그런 이슈보다는 저렇게 조금 어떤 공실률이라든가 가격 하락이 좀 심하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섹터별로 좀 부실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CLO라고 해서요. 기업들이 대출한 그 대출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출한 돈을 얼마나 잘 갚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CLO 채권이 어떤 부실화 가능성, 이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CLO 발행 규모를 보시면은 금융위기 직전에는 CLO 발행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기들이 기업들한테 대출한 거를 유동화 회사한테 판 겁니다. 그러면 유동화 회사한테 돈을 팔아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또 다시 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한 게 1년 후에 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각 이 대출을 팔아서 또 다시 돈을 마련해서 또 대출을 일으키는 이런 연쇄적인 레버리지 활동들이 많았던 시기인데요. 그 이후에 분홍색인 CLO 규모, 발행 규모들을 보시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위협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기업들이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이 너무 심각하게 위축이 돼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채권에서도 이제 부실할 가능성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경기 둔화 강도, 침체 강도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상환 능력들, 이 부분들을 좀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같이 좀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조금 악화 여부나 회복 여부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세 번째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CLO 시장,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이게 이제 은행 위기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은행들이 돈을 잘 못 빌려주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일 걱정되는 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 그리고 돈이 좀 여의치가 않을 때 빌려서 소비를 해야 되는 가계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가계가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코로나 때 정부가 가계에 돈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파란색, 초록색 막대기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소득, 근로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 회색 막대기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가계가 이제 빚을 내서 소비하는 비중은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은행이 대출을 많이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가계 소비가 급감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항상 모든 일에는 나쁜 일이 있지만은 또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이제 있고 하는 건데요. 이번 은행 위기로 인해서 저희가 그나마 조금 좋은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 제일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끔 만들었던 고용 시장의 과열이 좀 해소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고용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제 임금도 많이 올려줘야 되고, 그게 또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국의 기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되게 빠르게 줄어드는데 회색선인 매출은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듭니다. 견조한데 미국의 기업이익을 많이 갉아먹는 애는 저 분홍색 선인 임금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못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은행의 해고라든가 뭐 또 진행되고 있는 테크 기업들의 해고, 뭐 이러한 부분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고용을 안 늘린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인건비 부담들을 줄여서 기업들의 이익에는 조금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차별화된 뭐 리스크가 좀 혼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은행이 파산한다, 뭐 이런 이슈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겪는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주식시장도 굉장히 불안이 증폭돼가지고 정말 이거 크게 한번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좀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금융위기 이후로는 사실 금융시장은 경기나 성장의 힘보다는 유동성 증가에 거의 좌지우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연준이 돈을 풀어내는 속도에 따라서 미국의 주가 상승 속도도 달라질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위기 때문에 연준이 돈을 풀게 되면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나 이런 데 가서 쓰이지 않다 보니까 유휴자금, 잉여자금, 뭐 이래서 투자 자산으로 많이 돈들이 유입되어 왔던 거고요. 앞서 은행들도 그런 맥락에서 대출을 못하고 이걸 다 국채라는 투자 자산에 이제 투입을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연준이 돈을 다시 푼다는 액션 그 자체가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금리를 물가가 잘 안 떨어지니까 올해 6%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2월에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은행 위기로 인해서 6%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 5% 초반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끝날 거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걱정했던 이제 어떤 유동성이나 금리에 대한 부담들을 덜어줬던 것 같고요. 특히 금리의 고점이 이제 예상보다 더 낮아졌다는 점들은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에게는 되게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본시장이 너무 유동성에 의존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요,
또 조정폭이나 변동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나 이익이 이때 조금 시차를 두고 좋아지면은 주가 상승이라든가 자산 시장의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익 개선에 대한, 그리고 이제 어떤 실적 개선이나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떤 신호들이 딱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어떤 주식시장의 이제 어떤 상승이나 반등은 아마 이제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보다는 좀 유동성 공급에 따른 단기적 효과에 좀 그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실물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좀 조정을 보였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까, 그 터미널 레이트이 굉장히 높았어서 안 그래도 시장에 악재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악재, 다른 악재가 은행권 파산이라는 다른 악재가, 야, 금리 그만 올려야 될 것 같아, 너네 지금 이사단 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올릴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다른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그런 기존에 있던 강력한 악재를 약간 좀 희석을 시켜줬다. 새로운 악재가 기존의 악재를 이제 억누르는 효과가 잠식시켜준? 그렇게 더 약간 아이러니하게 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또 요약하자면은, 지금의 이런 반등은 사실 실질적인 이익의 흐름이 개선돼서 나타난 반등이 아닌, 일시적인 단기적인 유동성 효과 때문에 일어난 반등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반등은 아닐 것이다.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또 우리 채권 전문가이신 한윤지 연구원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 한국 채권 시장, 한국 채권 투자 환경은 어떤지 한번 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국 채권 시장은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WGBI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 채권 시장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한국 국채는 원래 이 지수에 편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3월, 9월에 한 번씩 편입 시도를 할 수 있는데 3월에는 이미 불발이 되었고요. 이 왼쪽 표를 보시면 외국인이 한국 국채에 투자할 때 이자나 양도세 등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고, 또 2월부터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실제로 편입이 되고, 실질적 편입은 6개월 유예 기간 이후인 내년 3월에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단에서는 이 세계 채권 지수에 한국 국채가 편입되면 그 전체 지수 중에 한국 국채가 차지할 비중이 약 그 지수 내에서 2에서 2.5%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지수가 있으면 그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나 펀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WGBI를 추종하는 펀드의 총 규모와 WGBI의 한국 국채가 2%에서 2.5% 편입된다. 이 두 가지 가정을 고려하면 여기에 편입된 이후에 한국 국채에 유입될 외국인 자금은 약 50에서 9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원화채 보유 잔고는 거의 20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약 이 지금 보유한 잔고의 30%가 추가로 더 유입이 된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거네요. 우리가 뭐 한동안 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 한국이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 시장의 그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항상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채권 시장 버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채권 시장도 이 WGBI에 편입이 되면 우리 국채 시장에 조금 더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9월 달에 들어온다고요? 네, 9월 달에 편입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매우 유력하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한번 해주셨는데, 한국 채권 시장에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도 좀 있으면 한번 또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발행 시장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리스크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세율이 조금 인하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건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전망해 놓은 차트인데 이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에만 약 6조 원가량 세수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 만큼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채권 발행이 많아지게 되면 금리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수출과 장단기 금리 차를 함께 그려놨습니다. 이 수출은 한국 경기 그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이 수출과 장단기 금리 차는 항상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올해 1, 2월까지만 하더라도 수출 떨어진 거에 비해서 장기 금리가 너무 많이 안 내려온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3월 들어서 금리가 매우 빠르게 떨어지면서 그 경기라는 펀더멘털을 금리가 거의 다 따라잡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채권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약간 가격 부담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몇 차례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차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은 2월 금통위에서 3월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준 바 있는데 이렇게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 레벨이 내려가면서 한국은행도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은 종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오히려 한 차례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WGBI 편입,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동결, 또 연말에는 인하,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고 또 반대급부로는 발행 리스크나 최근에 많이 떨어진 금리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4월에는 금리 급등락을 지속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적 펀더멘털을 보면 여전히 경기나 물가는 다른 나라들처럼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연말까지 완만한 하락을 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채권 장기채 관련 ETF를 사모으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적립식으로 차곡차곡 깔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채권을 매수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한국 채권은 적립식으로 이렇게 좀 깔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요약을 했는데 우리가 또 글로벌 분산 투자를 위해서 한국 채권만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지역의 채권 자산 중에서 조금 이런 거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채권이 또 있을까요? 지금 순서대로 미국 국채 금리와 한국 국채 금리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 신흥국에도 눈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기준금리를 지금 이걸 GDP로 가중평균 해놓은 차트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회색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그 2019년 코로나 직전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직전에도 7% 정도였는데 지금도 7% 정도에서 인상 중단을 논의하고 오히려 지금 일부 국가에서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꺾은 선 그래프 끝이 조금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선진국보다 조금 더 빨리 금리 인상을 더 가파르게 시행하면서 물가를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은 이렇게 일부 국가에서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 중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건 주요 국가의 10년 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장기물 금리인 10년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선진국인 영국, 독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 금리인 10년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이미 너무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터키나 남아공,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경우에서
아직 10년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오히려 장기물 금리가 좀 더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등 이런 정책 환경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흥국 채권에도 좀 관심을 가져올 만하다. 이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은행권에서 시작한 리스크 확산이 좀 있었으나 기존의 여러 이런 리스크들을 겪으면서 쌓아온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연준의 빠른 대응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그 리스크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영향이 앞으로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별로 차별화된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섹터별로 좀 뜯어가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지 한윤지 연구원님께서 요약해 주신 한국 채권 시장에서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뭐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했지만 뭐 호재도 하나 있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최근에는 금리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어서 지금 당장보다는 좀 차근차근 깔아두는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삼자 톡톡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명으로 첫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부족했을지언정 다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더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삼자 톡톡.